고백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20만 원어치 PX 음식을 다 먹지 못하면 죽는다는 지옥을 맛봐야 했던 해병대 여군. 그러나 사실 그녀의 아버지가 부대 전체를 뒤엎어버릴 3스타 사령관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시작되는 통쾌한 참교육 이야기입니다. 포항의 하늘은 유독 낮고 지푸르렀다. 비릿한 갯내음과 화약 냄새가 뒤섞인 공기는 이곳이 대한민국 최정예 해병대 제1사단이 위치한 곳임을 실감케 했다. 갓 부사관 교육 과정을 수료하고 불사조 대대로 전입을 명받은 이하늘 하사는 위병소를 통과하며 굳게 담은 입술 새로 짧은 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어깨에 달린 초록색 견장은 이제 막군 생활을 시작하는 신임 하사라는 것을 증명했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10년은 좋게 구른 베테랑처럼 깊고 단단했다. 오천의 바람을 정면으로 맞으며 걸어 들어간 부대 연병장에는 누구나 해병이 될 수 있다면 나는 결코 해병대를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피보다 붉은 글씨가 새겨진 플래카드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다. 이하늘은 그 글귀를 보며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이것이 자신이 선택한 길이었다. 신고합니다. 하사 이하늘은 금일부로 불사조 대대 전입을 명받았습니다. 이에 신고합니다. 필승. 대대 본부 행정반 문 앞에서 이하늘은 자신의 군 생활 중 가장 우렁찬 목소리로 외쳤다. 문이 열리고 맹금류 같은 눈빛의 행정보급관 박만길 상사가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은 노골적이었고 짧은 순간이었지만 불쾌한 감정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다. 이하늘 하사? 이야, 요즘은 해병대에도 꽃이 피네. 박 상사의 능글맞은 말투에 행정반에 있던 다른 부사관 몇몇이 낄낄거렸다. 이하늘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군기가 바짝 든 자세를 유지했다. 그녀는 이런 시선과 반응에 익숙해져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잡았다. 여자라서가 아니라 해병대 부사관 이하늘로서 인정받고 싶었다. 그녀의 보직은 보급 담당이었다. 산더미처럼 쌓인 군수품과 씨름해야 하는 겉보기와는 달리 꼼꼼함과 강한 체력을 요구하는 자리였다. 그녀의 직속 선임은 황철두 중사였다. 다부진 체격에 검게 그을린 얼굴, 서글서글해 보이는 눈웃음이 첫인상이었지만 그 눈웃음 뒤에 날카로운 무언가가 숨겨져 있음을 이하늘은 본능적으로 감지했다. 반갑다 이하늘 하사. 나는 황철두 중사라고 한다. 앞으로 같이 일하게 될 텐데 잘 부탁한다. 악수를 청하는 그의 손은 단단하고 거칠었다. 이하늘은 힘을 주어 그 손을 맞잡았다. 잘 부탁드립니다, 황철두 중사님. 많이 가르쳐 주십시오. 그녀의 군 생활은 생각보다 순조롭게 시작되는 듯 했다. 이하늘은 악발이었다. 남자 동기들보다 체력이 뒤처지지 않기 위해 매일 새벽 남들보다 1시간 먼저 일어나 연병장을 달렸고 방대한 보급품 목록과 규정을 외우기 위해 밤늦게까지 홀로 창고에 남아 서류와 씨름했다. 그녀의 희고 고왔던 손은 어느새 거친 기름때와 굳은 살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그런 그녀의 모습은 부대원들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심어주었다. 처음에는 얼굴 반반한 여군 정도로 취급하며 시시덕거리던 일부 병사들도 훈련장에서 누구보다 악착같이 구르고 자신의 임무의 완벽을 기하는 그녀의 모습에 점차 이하늘 하사님으로서 존중하기 시작했다. 장교들 역시 꼼꼼하고 빈틈없는 그녀의 업무 처리에 신뢰를 보였다. 하지만 어둠은 빛이 강할수록 짙어지는 법이었다. 그녀를 향한 긍정적인 평가가 늘어갈수록 그녀를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는 이들의 질투와 욕망 또한 깊어지고 있었다. 특히 황철두 중사와 박만길 상사가 그랬다. 그들은 이하늘의 성실함이나 군인으로서의 능력을 칭찬하면서도 그 칭찬 끝에는 언제나 사족이 붙었다. 이 하사 역시 해병은 해병이야. 근데 그렇게 일만 하면 언제 시집 가나? 하늘아, 오빠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대해. 군 생활 힘든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하고.
교묘하게 선을 넘나드는 말들이었다. 하늘아라고 부르며 친근함을 가장한 사적인 감정을 드러내거나 회식 자리에서 은근슬쩍 어깨에 손을 올리려는 시도도 있었다. 이 하늘은 그때마다 단호하게, 그러나 선임에 대한 예의를 잃지 않는 선에서 거리를 두었다. 황 중사님, 저는 군인으로서 임무에 충실하고 싶습니다. 시집 걱정은 아직 이릅니다. 박 상사님, 공과 사는 구분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업무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다면 그때 정식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녀의 철벽 같은 태도는 그들의 비틀린 자존심을 건드렸다. 그들은 자신들이 베테랑 해병대 부사관이라는 지위와 권력으로 쉽게 그녀를 휘두를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그러나 이 하늘은 그들의 예상을 보기 좋게 빗나갔다. 그녀는 그들에게 여자가 아니라 후임 부사관으로서 자신을 대하라고 온몸으로 말하고 있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이 하늘이 숨기고 있는 비밀은 그녀를 더욱 신중하게 만들었다. 그녀의 아버지가 바로 대한민국 해병대를 총지휘하는 해병대 사령관 이강혁 중장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이 부대에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후광 없이 오롯이 자신의 힘으로 진정한 해병이 되고 싶었다. 사령관의 딸이라는 꼬리표가 붙는 순간 자신의 모든 노력은 퇴색될 것이라 믿었다. 그래서 입대 과정에서부터 철저히 그 사실을 숨겼다. 하지만 그녀의 이런 굳은 신념과 노력은 곧이어 닥쳐올 거대한 폭풍의 전조에 불과했다. 선임들의 친절한 가면 뒤에 숨겨진 열등감과 추악한 욕망이 서서히 발톱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은 포항의 첫 번째 태풍주의보가 내렸던 어느 흐린 날 오후였다. 그들은 이 하늘의 단호한 거절을 자신들에 대한 모욕으로 받아들였다. 그리고 그 모욕을 갚아줄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해병대라는 폐쇄적인 조직 안에서 그들이 휘두를 수 있는 권력은 생각보다 훨씬 더 폭력적이고 잔인한 형태로 변질될 수 있는 것이었다. 이 하사, 오늘 저녁에 시간 좀 내지. 포항 시내에 괜찮은 횟집이 있는데 내가 특별히 한턱 쏘려고. 주말을 앞둔 금요일 오후 창고 정리를 막 끝낸 이 하늘에게 황철두 중사가 다가와 말했다. 평소와 다름없는 서글서글한 눈웃음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집요한 의도를 그녀는 모를 리 없었다. 벌써 세 번째 사적인 만남 제의였다. 이 하늘은 땀으로 젖은 머리카락을 정돈하며 돌아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황 중사님, 몇 번 말씀드렸지만 선임 부사관님과 사적인 자리에서 단둘이 만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대원들과 함께하는 공식적인 회식 자리라면 기꺼이 참석하겠습니다. 그 순간 황 중사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가셨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식으며 숨겨져 있던 본색이 드러났다. 이하늘 하사, 지금 내 성의를 무시하는 건가? 내가 당신보다 짬밥을 몇 년은 더 먹었어. 까마득한 후임이 선임의 제안을 이렇게 번번이 거절하는 거, 이거 군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소위 말하는 하극상이라고. 하극상이라는 단어가 그녀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정당한 거절을 군율을 어긴 행위로 몰아가는 그의 태도에 이 하늘은 어이가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다. 저는 군인 복무 규율에 따라 행동하고 있을 뿐입니다. 규율에는 상급자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 사적인 만남에 응해야 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황 중사님의 제안은 업무와 관련 없는 사적인 제안이며 저는 이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배운 군대의 원칙입니다. 그녀의 또렷하고 논리적인 반박에 황 중사는 잠시 말문이 막힌 듯 했다. 그는 분노로 얼굴을 불그락푸르락하며 주먹을 꽉 쥐었다. 주변에 있던 다른 병사들이 힐끔거리는 시선이 느껴지자 그는 겨우 이성을 되찾고 비아냥거리는 투로 말했다. 아주 책에서 배운 대로만 하는 샌님이시네. 그래, 좋아. 내가 말하는 그 원칙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한번 보자고. 앞으로 내 군 생활,
아주 원칙대로 FM대로 팍팍하게 굴러갈 테니 기대해라. 그 말을 끝으로 황 중사는 돌아섰다. 그의 등에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는 그동안 이하늘이 훈련장에서 느꼈던 어떤 위협보다도 서늘하고 불길했다. 그날 이후 보이지 않는 부조리가 시작되었다. 황 중사와 박 상사는 교묘하게 그녀를 괴롭혔다. 멀쩡한 보급품 목록을 트집 잡아 밤새 제작성하게 만들거나 이미 끝난 재고 조사를 처음부터 다시 하라는 등 불필요한 업무를 떠넘겼다. 다른 부사관들이 모두 퇴근한 늦은 밤까지 이하늘은 홀로 창고 불을 밝혀야 했다. 그들의 괴롭힘은 업무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식사 시간 그들은 일부러 이하늘의 맞은편에 앉아 다른 부사관들과 그녀에 대한 험담을 늘어놓았다. 요즘 신임 하사들은 깡다구가 없어. 좀만 편하게 해주려고 하면 기어오르기나 하고. 얼굴값 하느라 그런 거 아니겠어? 자기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도 되는 줄 아나 봐. 모두 들으라는 듯한 조롱과 험담 속에서 이하늘은 밥알을 겨우 삼켜야 했다. 동기인 김민준 하사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지만 선임들의 서슬퍼런 기세에 감히 나서지 못했다. 이하늘 역시 그에게 피해가 갈까봐 애써 괜찮은 척 미소를 지어 보일 뿐이었다. 부조리는 점점 더 노골적이고 악랄해졌다. 어느 날은 박만길 상사가 그녀를 불렀다. 이 하사 주말에 뭐하나? 별다른 계획 없습니다. 그럼 잘 됐네. 내 처갓집이 포항 근처에서 과수원을 하는데 일손이 부족하다고 해서 말이야. 자네가 주말에 가서 좀 돕고 오게. 명백한 사적 지시였다. 이하늘이 난처한 표정을 짓자 박 상사는 기다렸다는 듯이 목소리를 높였다. 이것도 거절할 건가? 부대 선임의 개인적인 부탁도 좀 들어주고 하는 게 군 생활 잘하는 비결이야. 자네처럼 빡빡하게 굴면 아무도 안 끌어준다고. 그의 말은 협박이었다. 이 부탁을 거절하면 앞으로의 군 생활이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는 무언의 압박. 이하늘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는 결국 그 주말 박 상사의 처갓집 과수원에 가서 하루 종일 고된 노동을 해야 했다. 뜨거운 팥빙수 한 그릇을 얻어먹었지만 그 맛은 모래를 씹는 것처럼 썼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단순한 복종이 아니었다. 그들은 이하늘이 자신들 앞에서 무릎 꿇고 여자로서 자신들의 권력 아래 굴복하기를 바랐다. 그녀가 군인으로서의 자존심과 신념을 지키려 할수록 그들의 괴롭힘은 더욱 가혹해졌다. 이하늘은 매일 밤 관사 침대에 누워 수없이 고민했다. 이 모든 것을 상급 부대에 보고해야 할까? 하지만 그럴 경우 부대 전체가 발칵 뒤집힐 것이고 자신은 내부 고발자라는 낙인이 찍힐 것이다. 유난 떠는 여군, 문제 일으키는 신참으로 찍혀 다른 부대로 전출 가게 될지도 모른다. 무엇보다 아버지의 존재가 드러날 수도 있었다. 그렇게 되면 자신의 해병대 생활은 끝이었다. 견뎌야 한다. 이것도 훈련의 일부다. 그녀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다. 부조리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겨내는 것 또한 강한 군인이 되는 과정이라고 믿었다. 언젠가는 그들도 지쳐 나가떨어지거나 자신의 진심을 알아줄 날이 올 것이라고 막연하게 기대했다. 하지만 그녀의 기대는 순진한 착각이었다. 열등감과 비틀린 욕망에 사로잡힌 이들의 분노는 결코 저절로 사그라들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이하늘의 인내를 나약함의 증거로 여기고 더욱 끔찍하고 잔인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들의 광기는 이제 막 가장 추악한 형태로 폭발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 무대는 다름 아닌 부대 내의 작은 매점 PX가 될 터였다. 그날은 유독 고된 훈련이 끝난 저녁이었다. 온몸이 흙먼지와 땀으로 범벅이 된 이하늘은 생활관으로 돌아와 전투복을 벗을 힘도 없이 침상에 걸터앉았다. 그때 누군가 생활관 문을 두드렸다. 이하늘 하사 잠깐 나와봐. 박 상사님께서 찾으신다. 황철두 중사였다.
그의 목소리는 이상할 정도로 부드러웠다. 불길한 예감이 엄습했지만 상급자의 호출을 거부할 수는 없었다. 이하늘은 마른 침을 삼키고 그의 뒤를 따랐다. 그가 향하는 곳은 대대본부도 창고도 아니었다. 부대 한쪽 구석에 위치한 PX 건물 뒤편의 작은 컨테이너 박스였다. 평소에는 사용하지 않는 낡은 창고였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안에는 박만길 상사가 팔짱을 낀 채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컨테이너 안을 가득 채운 것은 상상도 못할 광경이었다. 산더미처럼 쌓인 과자, 빵, 냉동식품, 탄산음료. PX에서 파는 거의 모든 종류의 음식이 바닥부터 천장까지 닿을 듯 쌓여 있었다. 어림잡아도 수십만 원은 좋게 넘어 보이는 양이었다. 이게 전부 무엇입니까? 이하늘이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박 상사가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다. 보면 몰라? 우리 이 하사가 평소에 부대 생활에 적응도 잘 못하고 선임들하고 어울리지도 못하는 것 같아서 특별히 마련한 단합의 장이야. 여기 있는 거 오늘 밤 안에 자네 혼자 다 먹으면 돼. 네. 그걸 저 혼자 다 먹으라는 말씀입니까? 이하늘의 눈이 커졌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 농담이라고 하기에는 박 상사와 황 중사의 눈빛이 너무나 진지하고 악의에 차 있었다. 황 중사가 컨테이너 문을 쾅 소리가 나게 닫고 안에서 걸어 잠갔다. 작은 창문 하나 없는 밀폐된 공간에 오직 세 사람만 남게 되자 공포가 그녀의 심장을 옥죄기 시작했다. 이 하사 군말 말고 시작하지. 우리가 지켜보고 있을 테니까. 혹시라도 남기거나 토하면 어떻게 될지 알지? 해병대에서는 나고자를 어떻게 대하는지 굳이 말로 설명 안 해도 될 거야. 황 중사가 냉동 만두 한 봉지를 뜯어 그녀의 앞에 던졌다. 자, 시작해. 못 먹겠으면 지금이라도 무릎 꿇고 빌든가. 앞으로 우리 말 잘 듣겠다고 계집애처럼 앙탈 부리지 않겠다고 싹싹 빌면 용서해 줄 수도 있으니까. 그들의 목적은 명확했다. 그녀의 자존심과 인격을 완전히 짓밟아 자신들의 발 아래 두려는 것이었다. 이하늘은 떨리는 손으로 만두 봉지를 집어들었다. 여기서 무릎을 꿇는다면 그것은 단순히 황 중사와 박 상사에게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군인 이하늘로서의 자신을 포기하는 것과 같았다.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다. 강한 군인이 되어 돌아오겠습니다라고 약속했던 자신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먹자. 먹고 버티자. 이것들이 나를 무너뜨리게 둘 수는 없어. 그녀는 차갑게 식은 만두를 입에 넣고 씹기 시작했다.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다. 퍽퍽한 밀가루와 고기 소를 씹는 동안 두 쌍의 눈이 자신을 조롱하듯 지켜보고 있었다. 하나를 다 먹자 이번에는 커다란 소시지 빵이 날아왔다. 연이어 초코파이 한 상자, 콜라 한 병, 감자칩 한 봉지가 그녀의 앞에 쌓였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그녀의 위는 이미 한계를 넘어선 지 오래였다. 배가 찢어질 듯이 아파왔고 숨을 쉬기조차 힘들었다. 억지로 음식을 삼킬 때마다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지만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참아냈다. 눈앞이 흐려지고 식은 땀이 비오듯 흘렀다. 꾸역꾸역 잘 처먹네. 독한 년. 저러다 배 터져서 뒤지는 거 아니야? 하하. 그들의 역겨운 웃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바로 그때였다. 날카로운 통증이 명치 끝을 꿰뚫는 듯 했다. 이하늘은 자신도 모르게 신음을 터뜨리며 배를 움켜쥐었다. 위경련이었다. 극심한 고통에 온몸이 뒤틀렸다. 바닥에 쓰러진 그녀를 보며 황 중사가 다가와 머리채를 잡아챘다. 뭐야, 벌써 끝이야? 아직 반도 못 먹었잖아. 일어나. 다 못 먹으면 오늘 여기서 죽어서 나간다, 알았어? 그의 눈에는 인간적인 동정심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자신의 욕망을 채우지 못한 자의 잔혹한 분노만이 가득했다.
이하늘은 고통 속에서 의식이 희미해지는 것을 느꼈다. 이대로 죽을 수도 있겠다는 공포가 엄습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할 수 없었다. 여기서 무너지면 저들의 뜻대로 되는 것이었다. 그녀는 마지막 남은 정신력을 끌어모아 바닥에 떨어진 빵 조각을 향해 힘겹게 손을 뻗었다. 그 처절한 몸짓에 오히려 황 중사와 박 상사는 흥미를 잃은 듯 했다. 에이, 재미없네. 오늘은 이쯤 해두지. 이 하사, 오늘 밤 우리가 베푼 은혜 잊지 마라. 다음에 또 부르면 그때는 더 잘해야 할 거야. 박 상사는 그렇게 말하며 잠갔던 문을 열었다. 황 중사는 쓰러진 이하늘의 옆구리를 군홧발로 툭 차고는 컨테이너를 나갔다. 홀로 남겨진 이하늘은 차가운 컨테이너 바닥에 웅크린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위는 여전히 칼로 헤집는 듯 아팠고 온몸은 사시나무처럼 떨렸다.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서러움과 분노 그리고 지독한 무력감이 그녀를 덮쳤다. 그녀는 참군인이 되고 싶었다. 강인한 해병이 되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가 마주한 현실은 훈련보다 더 가혹하고 적보다 더 비열한 내부의 적이었다. 어둠과 음식물 쓰레기 속에서 이하늘은 간신히 몸을 일으켰다. 비틀거리며 컨테이너 밖으로 나왔을 때 포항의 밤바람은 유난히 차가웠다. 그녀는 아무도 없는 연병장을 가로질러 생활관으로 향했다. 그녀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눈빛만은 죽지 않았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욱 차갑고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다. 이 지옥을 견뎌냈으니 앞으로 어떤 것도 견딜 수 있을 터였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다. 그날의 지옥 같은 만찬은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될 더 깊은 악몽의 서막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던 또 다른 눈이 있었다는 사실 또한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지옥의 만찬이 끝난 다음 날 이하늘은 기계적으로 몸을 일으켰다. 밤새 겪은 위경련의 후유증으로 속은 여전히 뒤틀렸고 온몸의 근육은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처참했다. 핏기 없이 하얀 얼굴, 퀭하게 들어간 눈, 그리고 그 안에 자리 잡은 깊은 공포와 분노. 그녀는 찬물로 세수를 하며 애써 그 흔적들을 지워내려 했다. 약해지면 안 됐다. 여기서 무너지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었다. 하지만 몸은 마음을 따라주지 않았다. 아침 식사를 위해 식당에 들어선 순간 배식대에서 풍겨오는 기름 냄새에 속이 울렁거렸다. 어젯밤에 끔찍했던 기억이 파편처럼 머릿속을 스쳤다. 그녀는 결국 한술도 뜨지 못하고 식판을 반납해야 했다. 그녀의 이런 변화를 가장 먼저 눈치챈 것은 동기인 김민준 하사였다. 평소 누구보다 씩씩하게 식사를 하던 그녀가 수저조차 들지 못하는 것을 보고 그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왔다. 하늘아, 어디 아파? 얼굴이 안 좋아 보여. 이하늘은 애써 희미하게 웃어 보였다. 아니야, 괜찮아. 어제 좀 체했나 봐. 그녀는 진실을 말할 수 없었다. 이 부대 안에서 자신의 고통을 온전히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동기에게 말해봤자 괜한 걱정을 끼치고 어쩌면 그에게도 불똥이 튈 수 있었다. 그녀는 점점 더 깊은 고립감 속으로 빠져들었다. 황철두 중사와 박만길 상사의 괴롭힘은 그날 이후 더욱 집요하고 악랄해졌다. 이제 그들은 물리적인 폭력 대신 군중 속에서 그녀를 철저히 고립시키고 군인으로서의 자긍심을 짓밟는 방식을 택했다. 전투 체력 단련 시간 모두가 지켜보는 앞에서 박 상사는 유독 이하늘에게만 불가능에 가까운 횟수를 강요했다. 이하늘 하사. 해병대 부사관이라는 자가 그 정도 체력으로 뭘 하겠다는 건가? 팔굽혀펴기 50회 추가. 목소리 작다. 50회 추가. 그녀는 이를 악물고 흙바닥에 엎드렸다. 팔이 부들부들 떨리고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다.
그녀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며 황 중사는 다른 부사관들 앞에서 보란 듯이 혀를 찼다. 쯧쯧, 여군은 이래서 안 된다니까. 체력부터가 기본이 안 되어 있잖아. 저런 사람이 전시 상황에 부하들을 지휘할 수 있겠어? 그 말은 비수처럼 그녀의 심장을 찔렀다. 그녀가 여자라는 사실을 극복하기 위해 남들보다 몇 배는 더 노력했던 시간들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기분이었다. 주변에서 들려오는 동정 어린 시선과 수군거림은 그녀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괴롭힘은 훈련장에서도 이어졌다. 사격 훈련 중 황 중사는 일부러 탄창 결합이 불량한 K2 소총을 그녀에게 지급했다. 격발 순간 탄이 걸리며 총이 작동을 멈췄다. 황 중사는 기다렸다는 듯이 달려와 모두가 듣도록 고함을 질렀다. 이 하사, 지금 전시 상황이었으면 당신 때문에 소대원 전체가 몰살당했을 거다. 개인 화기 관리 하나 제대로 못하는 놈이 무슨 해병이야. 명백히 총기 자체의 문제였지만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다. 이하늘은 그저 죄송합니다. 라고 외치며 자신의 무능함을 자책하는 연기를 해야만 했다. 그녀의 완벽했던 사격 실력과 꼼꼼한 장비 관리 능력은 총도 제대로 못 쏘는 무능한 여군이라는 오명 아래 덧칠해졌다. 그들은 이하늘의 모든 것을 빼앗으려 했다. 그녀의 자신감, 동료들의 신뢰, 그리고 군인으로서의 정체성까지. 매일 밤 그녀는 악몽에 시달렸다. 산더미 같은 음식물 쓰레기 속에서 허우적거리거나 총알이 빗발치는 전장에서 홀로 고립되는 꿈이었다. 꿈에서 깨어나면 온몸은 식은땀으로 축축했고 심장은 격렬하게 요동쳤다. 그녀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고 그림자처럼 조용히 자신의 업무만 처리했다. 한때 빛나던 그녀의 눈빛은 깊이를 알 수 없는 심연처럼 어두워졌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는 김민준 하사는 피가 마르는 듯 했다. 그는 그날 밤 PX 컨테이너에서 비틀거리며 나오던 이하늘의 모습을 똑똑히 보았다. 차마 나서지 못했던 자신의 비겁함이 매일 밤 그를 괴롭혔다. 그는 어떻게든 그녀를 돕고 싶었다. 그는 훈련이 끝나고 탈진한 이하늘의 책상 위에 몰래 이온 음료를 가져다 놓기도 하고 박 상사가 부당한 업무를 지시할 때면 하사님, 그 서류는 제가 처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라며 슬쩍 끼어들어 그녀의 짐을 덜어주려 애썼다. 처음에 이하늘은 그런 그의 호의를 경계했다. 이미 인간에 대한 신뢰가 바닥까지 떨어진 상태였다. 하지만 김민주는 묵묵히 그리고 꾸준히 그녀의 곁을 맴돌았다. 그의 진심 어린 눈빛 속에서 이하늘은 아주 작은 위안을 얻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대대 전체가 참여하는 대규모 상륙 돌격 훈련이 예정되었다. 포항의 거친 파도를 뚫고 적진에 상륙하는 해병대의 상징과도 같은 훈련이었다. 그리고 황철두 중사는 이 훈련을 이하늘을 완전히 무너뜨릴 절호의 기회로 여기고 있었다. 그는 훈련 계획을 짜면서 의도적으로 이하늘이 탑승할 한국형 상륙 돌격장 갑차 KA-AV의 항법 장비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묵인했다. 그리고 가장 험한 파도가 몰아치는 외곽 침투조에 그녀를 배치했다. 이것은 단순한 괴롭힘을 넘어 그녀의 목숨을 담보로 한 살인 미수나 다름없는 행위였다. 훈련 전날 밤 김민주는 우연히 정비반 선임들의 대화를 엿듣고 이 끔찍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내일 이하늘이 저 파도 속에서 죽을 수도 있었다.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 침묵은 비겁함을 넘어 살인의 방조였다. 상륙 훈련 당일 새벽 포항 도구 해안의 하늘은 먹구름을 잔뜩 머금고 있었다. 성난 파도가 포마를 일으키며 해안을 거칠게 때렸고 바람은 살을 애는 듯 했다. 최악의 기상 조건이었지만 해병은 날씨를 탓하지 않는다는 구호 아래 훈련은 강행될 예정이었다. 김민준 하사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뒤엉켜 있었다.
황 중사의 계획을 어떻게 막아야 할까? 대대장에게 직접 보고할까? 하지만 명확한 증거도 없이 선임 부사관을 고발하는 것은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것이다. 최악의 경우 이하늘과 자신 둘 다 부대 내 위계를 무너뜨리는 문제아로 낙인 찍혀 불명예 전역을 당할 수도 있었다. 그 순간에도 시간은 흘러 훈련 준비를 위해 모두가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하늘은 묵묵히 자신의 장비를 챙기고 있었다. 평소보다 더 창백해 보이는 그녀의 얼굴을 보니 김민주는 더 이상 망설일 수가 없었다. 그는 결심을 굳히고 그녀에게 다가갔다. 하늘아, 잠깐 나 좀 봐. 그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장비 보관 창고 뒤편으로 그녀를 이끌었다. 그의 심각한 표정에 이하늘도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다. 무슨 일이야, 민준아? 오늘 훈련 너 절대로 그 장갑차 타면 안 돼. 황 중사가 일부러 고장난 장비에 너를 배치했어. 항법 장치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걸 내가 어젯밤에 확인했어. 이 날씨에 그거 타고 나가면 파도에 휩쓸려 길을 잃거나 전복될 수도 있어. 명백한 살인 행위야. 김민준의 다급한 말에 이하늘의 눈동자가 세차게 흔들렸다. 그들의 악행이 자신의 목숨까지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사실에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듯 했다. 하지만 그녀는 곧 입술을 깨물었다. 알려줘서 고마워. 하지만 나 피할 수 없어. 내가 여기서 빠지면 저들은 나를 겁쟁이라고 몰아붙일 거고 앞으로 더 심하게 나올 거야. 이건 내가 감당해야 할 문제야. 죽을 수도 있다고. 제발 고집 좀 부리지 마. 이건 군인 정신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란 말이야. 김민준이 절박하게 외치며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그 순간 거친 움직임에 그녀의 전투복 상의 주머니에서 낡은 지갑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다. 지갑이 열리면서 안에 있던 작은 사진 한 장이 흙바닥 위로 떨어져 나왔다. 김민주는 무심코 사진을 주워 흙을 털어내다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다. 사진 속에는 앳된 얼굴의 이하늘과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은 채 인자하게 웃고 있는 한 남자가 있었다. 해병대 정복을 입은 남자. 어깨에는 선명한 별 3개 중장 계급장이 달려 있었다. 그리고 그 얼굴은 김민준도 익히 아는 얼굴이었다. 국군 방송이나 해병대 홍보 자료에서 수없이 보았던 대한민국 해병대의 최고 지휘관. 사령관님? 김민준의 입에서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탄식이 흘러나왔다. 그는 떨리는 눈으로 사진과 이하늘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내가 왜 사령관님과 설마. 이하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가장 숨기고 싶었던 비밀이 가장 최악의 순간에 드러나고 만 것이었다. 그녀는 황급히 사진을 빼앗아 지갑에 구겨 넣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잘못 본 거야. 아니긴 뭐가 아니야. 이강혁 사령관님이 내 아버지셨어. 김민준의 목소리가 커지자 이하늘은 다급하게 그의 입을 막았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다. 제발, 제발 조용히 해줘.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돼. 이 사실이 알려지면 내 군 생활은 끝이야. 나는 사령관 딸이 아니라 해병대 부사관 이하늘로 인정받고 싶어서 그래서 지금까지 숨겨왔단 말이야. 그녀의 절박한 애원에 김민주는 말문이 막혔다.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기분이었다. 그녀가 왜 그토록 부조리를 견뎌내면서도 신고하지 못했는지, 왜 그토록 악착같이 버텨왔는지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다. 동시에 걷잡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황철두와 박만길은 자신들이 지금 누구를 건드리고 있는지 꿈에도 모른 채 해병대 전체의 명예에 똥칠을 하고 있는 것이었다. 바로 그때 훈련 개시를 알리는 확성기 소리가 해안가에 울려 퍼졌다. 전 장병은 즉시 탑승 위치로. 이하늘은 김민준의 손을 뿌리치고 돌아섰다. 그녀의 눈빛은 비장하기까지 했다. 나 가봐야 해. 걱정 마, 나 죽지 않아.
해병은 그렇게 쉽게 죽지 않아. 그녀는 결코 피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문제의 그 장갑차를 향해 망설임 없이 걸어갔다. 멀어져가는 그녀의 작은 뒷모습을 보며 김민주는 주먹을 피가 나도록 세게 쥐었다. 그의 머릿속에서 두 가지 생각이 격렬하게 충돌했다. 친구의 비밀을 지켜주어야 한다는 의리와 그녀를 이대로 죽게 내버려 둘 수 없다는 책임감. 이 하늘이 장갑차의 해치 안으로 사라지는 순간 김민준의 갈등은 끝났다. 그는 더 이상 이 미친 짓을 방관할 수 없었다. 그는 뒤돌아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했다. 그의 목적지는 대대통신실이었다. 외부로 연결되는 군용 전화가 있는 유일한 곳. 그는 이 하늘의 비밀을 이용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단지 정의를 바로 세우고 싶었다. 그리고 친구의 목숨을 구하고 싶었다. 포항의 거친 파도가 모든 것을 삼켜버리기 전에 그는 이 부조리한 왕국의 외부의 천둥을 불러와야만 했다. 김민준 하사는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것을 느끼며 통신실 문을 박차고 들어섰다. 당직 근무를 서던 통신병이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수화기를 집어들었다. 그의 손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해병대 사령부 직통 민원 번호를 눌렀다. 감찰실로 연결되는 일명 레드라인이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무미건조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해병대 사령부 감찰실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김민주는 마른 입술을 축이며 말을 쏟아냈다. 해병대 제1사단 불사조 대대 소속 김민준 하사입니다. 부대 내 가혹 행위에 대해 긴급 보고 드립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최대한 정확하게 그동안 이하늘 하사가 겪었던 모든 일들을 보고하기 시작했다. 선임 부사관들의 지속적인 성희롱, 거절 이후 시작된 부당한 업무 지시, 그리고 지난밤 PX 컨테이너에서 벌어졌던 끔찍한 강요 행위까지. 수화기 너머의 감찰관은 처음에는 흔한 부대 내 고충 접수 정도로 여기는 듯 원론적인 질문만을 던졌다. 보고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관련자들의 정확한 인적 사항과 구체적인 증거 자료를. 지금 그런 절차를 따질 시간이 없습니다. 김민주는 버럭 소리를 질렀다. 지금 이 순간에도 피해자는 목숨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황철두 중사와 박만길 상사가 고의로 결함이 있는 장갑차에 이하늘 하사를 태워 상륙훈련에 투입시켰습니다. 당장 훈련을 중지시키지 않으면 인명사고가 날 겁니다. 그의 절박한 외침에도 감찰관의 목소리는 여전히 냉정했다. 김민준 하사, 흥분하지 마시고 증거 없는 주장은 상급자에 대한 심각한 무고가 될 수 있습니다. 답답함에 미칠 지경이었다. 이대로라면 모든 것이 늦을 터였다. 김민주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기로 결심했다. 이것이 이하늘의 신념을 배신하는 행위일지라도 그녀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 그는 목소리를 낮추고 하지만 한자 한자 힘주어 말했다. 피해자 이하늘 하사의 부친이 현 해병대 사령관이신 이강혁 중장님이십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 짧은 순간 통신실의 모든 소음이 멎는 듯 했다. 잠시 후 감찰관의 목소리는 이전과는 180도 달라져 있었다. 극도의 긴장감이 섞인 다급한 목소리였다. 뭐라고 했나? 다시 한번 말해보게 하사. 피해자는 이강혁 사령관님의 따님입니다. 지금 즉시 1사단 훈련 통제실에 연락해서 불사조 대대의 상륙 훈련을 당장 중지시켜 주십시오. 제군 생활을 걸고 모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 말을 끝으로 김민주는 전화를 끊었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는 자신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실감했다. 작은 조약돌 하나를 던졌지만 그것이 일으킬 파도는 거대한 쓰나미가 되어 이 부대 전체를 덮칠 것이었다. 같은 시각 경기도 화성시 해병대 사령부. 대한민국 해병대의 심장부인 사령관 집무실에는 무거운 정적이 감돌고 있었다.
해병대 사령관 이강혁 중장은 막 합동참모본부와의 화상회의를 끝내고 착잡한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강인하고 냉철한 지휘관이었지만 동시에 딸을 군에 보낸 아버지이기도 했다. 자신의 반대를 무릅쓰고 해병대 부사관이 되겠다고 했을 때 그는 딸의 그 단단한 눈빛을 꺾을 수 없었다. 그는 딸이 자신의 후광 없이 오롯이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기에 멀리서 묵묵히 지켜보기만 했다. 행여나 자신의 존재가 딸에게 누가 될까봐 단 한 번도 부대를 찾거나 특별한 관심을 표하지 않았다. 그것이 딸을 위한 최선의 배려라 믿었다. 그때 집무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다급하게 울렸다. 사령관님, 감찰실에서 올라온 긴급 보고입니다. 부관이 땀을 뻘뻘 흘리며 서류 한 장을 들고 뛰어들어왔다. 이강혁 중장은 미간을 찌푸리며 서류를 받아들었다. 그리고 그의 눈이 첫 문장을 읽는 순간 세상의 모든 것이 멈췄다. 제1사단 불사조 대대 이한을 하사 관련 가혹행위 보고. 그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격렬하게 흔들렸다. 그는 서류를 읽어내려가는 내내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주변 공기는 급속도로 얼어붙기 시작했다. 성희롱, 부조리, PX 가혹행위, 그리고 고의적인 훈련 장비 결함 묵인 및 살인 미수. 서류에 적힌 단어 하나하나가 시뻘건 낙인이 되어 그의 심장에 박혔다. 서류를 다 읽은 그는 조용히 그것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그의 얼굴은 감정을 읽을 수 없을 만큼 굳어 있었지만 그의 두 눈은 이글거리는 용암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부관은 감히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다. 사령관이 즉위한 이래 이토록 무섭고 차가운 분노를 본 적이 없었다. 이강혁 중장은 책상 위 인터폰을 눌렀다.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갑고 단단했다. 당장 의전 헬기 띄워. 행선지는 포항 1사단이다. 예, 알겠습니다. 공식 방문 일정을. 일정 따위는 필요 없다. 지금부터 해병대 제1사단 전 부대는 모든 훈련을 중지하고 현 위치에서 대기하도록. 사단장에게는 내가 곧 도착한다고 전해. 그리고 감찰실, 헌병대, 군 검찰의 주요 인원들 전부 소집해서 내 뒤를 따르도록 지시해라. 이건 시찰이 아니다. 숙청이다. 그의 마지막 말에는 뼈를 얼릴 듯한 살기가 서려 있었다. 그는 집무실 벽에 걸린 자신의 딸과 함께 찍은 사진을 잠시 바라보았다.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딸의 모습 위로 흙먼지 속에서 고통받았을 딸의 얼굴이 겹쳐졌다. 아버지로서의 슬픔과 분노, 그리고 해병대 사령관으로서의 참담함과 책임감이 그의 온몸을 휘감았다. 자신의 눈과 귀가 미치지 못하는 가장 낮은 곳에서 골마 터진 상처를 그는 자신의 손으로 직접 도려내기로 결심했다. 잠시 후 화성 사령부 상공의 지축을 울리는 헬리콥터 프로펠러 소리가 울려 퍼졌다. 해병대의 상징인 삼지창을 단 검은 헬기는 망설임 없이 기수를 남쪽 포항으로 돌렸다. 해병대 역사상 가장 서슬퍼런 태풍이 그 무엇도 예측하지 못한 채 평온을 가장하고 있던 불사조 대대를 향해 무서운 속도로 접근하고 있었다. 포항 도구 해안의 파도는 미쳐 날뛰는 야수처럼 장갑차를 집어삼킬 듯이 덮쳐왔다. 이 하늘이 탑승한 KA-AV 한국형 상륙 돌격장갑차 내부는 아비규환 그 자체였다.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항법 장치는 완전히 먹통이 되어버렸고 통신 장비에서는 의미 없는 지지직거림만이 흘러나왔다. 방향을 모르겠습니다. 본부와 교신이 되지 않습니다. 조종수가 절규하듯 외쳤다. 설상가상으로 거대한 파도가 덮칠 때마다 장갑차의 낡은 이음새 사이로 차가운 바닷물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발목까지 차오른 물은 단순한 침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서서히 다가오는 죽음의 그림자였다. 함께 탑승한 병사들의 얼굴에는 공포가 가득했다.
이하늘은 이 모든 것이 황철두와 박만길이 계획한 살인극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지금은 분노보다 생존이 우선이었다. 그녀는 해병의 본능으로 외쳤다. 모두 정신 차려. 배수 펌프 최대로 가동하고 각자 위치에서 충격에 대비해. 내가 어떻게든 활로를 찾겠다. 그녀는 비상용 수동 나침반과 지도를 꺼내 들고 미친 듯이 흔들리는 차체 안에서 어떻게든 현재 위치를 파악하려 애썼다. 칠흑 같은 바다와 폭우 속에서 그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다. 이대로 망망대해의 미아가 되어 차가운 물속에 수장될 것이라는 절망감이 엄습했다. 그 시각 불사조 대대 지휘 통제실. 전 부대 훈련 즉각 중지. 모든 장비는 현 위치에서 대기하고 해안으로 복귀 가능한 장비는 즉시 복귀하라. 사단 전체에 떨어진 정체불명의 명령에 훈련은 급작스럽게 중단되었다. 대대장부터 일반 병사까지 모두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볼 뿐이었다. 박만길 상사와 황철두 중사 역시 영문을 모른 채 불만 가득한 표정으로 욕설을 내뱉었다. 어떤 미친놈이 훈련을 중단시킨 거야? 한창 분위기 좋았는데. 그러게 말입니다. 저러다 진짜 사고라도 나면 자기들이 책임질 것도 아니면서. 그들은 이하늘이 탄 장갑차와의 교신이 끊겼다는 보고를 받았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저 파도 속에서 겁먹고 있을 그녀의 모습을 상상하며 비열한 미소를 지을 뿐이었다. 바로 그때였다. 먹구름이 가득한 하늘 저편에서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굉음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두두두두 심장을 때리는 육중한 프로펠러 소리. 빗줄기를 뚫고 나타난 것은 검은색 위용을 뽐내는 UH 의육식 블랙호크 헬리콥터였다. 그리고 그 동체에 선명하게 새겨진 세 개의 별과 해병대를 상징하는 삼지창 문양을 본 순간 지휘 통제소의 모든 장교들은 숨을 멈췄다. 사사령관님 전용기. 헬기는 지정된 헬기장이 아닌 훈련이 중단된 해안가 연병장 한가운데에 마치 하늘의 포식자처럼 강림했다. 강력한 하강풍이 모래와 빗물을 사방으로 휘몰아치며 작은 태풍을 만들어냈다. 부랴부랴 달려나온 사단장 소장과 여단장 준장이 허둥지둥 경례를 붙였지만 헬기에서 내린 인물의 눈에는 그들이 들어오지도 않는 듯했다. 전투복 차림의 해병대 사령관 이강혁 중장. 그의 얼굴은 분노로 조각된 화강암처럼 단단했고 두 눈은 감히 마주 볼 수 없을 정도로 차가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자신에게 경례하는 장성들을 그대로 지나쳐 벙쪄 있는 불사조 대대 지휘부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왔다. 그의 첫마디는 안부도 상황 설명 요구도 아니었다. 지옥의 밑바닥에서부터 울려 퍼지는 듯한 얼음 같은 목소리였다. 불사조 대대 소속 이하늘 하사. 지금 어디 있나? 그의 입에서 이하늘 하사의 이름이 나온 순간 황철두와 박만길의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왜? 어째서 사령관이 직접 저 계집애의 이름을?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하며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휘감았다. 대대장이 당황하며 우물쭈물하는 사이 통신병이 다급하게 외쳤다. 이하늘 하사가 탑승한 7번 장갑차 교신 2절. 현재 위치 파악 불가. 그 보고를 들은 이강혁 중장의 눈빛이 살기로 번뜩였다. 그는 사단장을 돌아보며 명령했다. 당장 해상구조 헬기와 고속정을 총동원해. 7번 장갑차를 찾아내. 1분 1초가 위급하다. 만약 내 딸 아니 내 부하의 털끝 하나라도 잘못되면 여기 있는 놈들 전부 군복벗을 각오해야 할 거다. 내 딸이라는 말이 그의 입에서 무심코 흘러나왔다가 정정되는 순간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지휘관들은 경악했다. 이하늘 하사가 사령관의 딸이라는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진실이 천둥처럼 그들의 뇌리를 강타했다. 황철두와 박만길은 이제 공포를 넘어 사형 선고를 받은 죄수처럼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했다.
사령관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해병대 1사단의 모든 가용 전력이 이하늘 수색 작전에 투입되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위로 수많은 헬기와 고속정이 격렬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강혁 중장은 수색 작전을 지휘하며 얼음장 같은 시선으로 황철두와 박만길을 응시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시선만으로도 두 사람은 영혼까지 얼어붙는 듯한 공포를 느꼈다. 그들의 비열했던 과거, 추악한 욕망, 그리고 잔인했던 괴롭힘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거대한 폭풍이 자신들을 집어삼키기 위해 다가오고 있었다. 아니, 폭풍은 이미 도착했다. 강철의 의지를 가진 심판자가 바로 그들의 눈앞에 서 있었다. 수색 시작 후 약 30분, 사령관 직속의 최정예 해상 침투 요원들이 마침내 파도 속에서 표류하던 7번 장갑차를 발견했다. 장갑차는 반쯤 침수된 상태로 위태롭게 떠 있었고 내부에 있던 인원들은 저체온증과 탈진으로 거의 의식을 잃기 직전이었다. 구조된 이하늘은 담요에 둘둘 말린 채 해안으로 옮겨졌다. 흠뻑 젖은 머리카락, 파랗게 질린 입술, 초점 없는 눈동자. 그녀의 처참한 모습은 이강혁 중장의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끊어버렸다. 그는 딸에게 달려가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을 억누르고 지휘관으로서의 냉혹한 가면을 유지했다. 당장 의무대로 후송해. 다른 대원들도 마찬가지다. 짧은 명령을 내린 그는 딸이 의무대 차량에 실려 멀어지는 모습을 차가운 눈으로 지켜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돌아섰다. 심판의 시간이었다. 불사조 대대 전 병력 5분 내로 연병장에 집합시킨다. 단 한 명도 열외 없다. 사령관의 명령은 비에 젖은 포항의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다. 잠시 후 대대의 모든 장병들이 폭우 속에서 오와 열을 맞춰 연병장에 도열했다. 그들 앞에는 사령관과 함께 헬기에서 내린 헌병대와 군 검찰 수사관들이 살기등등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이강혁 중장은 단상 위로 올라가 마이크를 잡았다. 그의 목소리는 확성기를 통해 마치 천둥처럼 연병장을 뒤흔들었다. 나는 오늘 여러분의 사령관으로서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도열한 장병들의 얼굴 하나하나를 훑어보았다. 나는 썩어 문드러진 암세포를 도려내기 위해 칼을 들고 온 외과 의사로 이 자리에 섰다. 해병대 정신이 무엇인가? 안 되면 될 때까지 누구나 해병이 될 수 있다면 나는 결코 해병대를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 위대한 구호들이 언제부터 약자를 괴롭히고 부하를 겁탈하려다 실패하자 인격과 목숨까지 위협하는 쓰레기들의 변명거리가 되었는가. 그의 포효에 모두가 고개를 숙였다. 선임이라는 완장 뒤에 숨어버리는 모든 부조리와 악습은 전통이 아니라 범죄다. 그것을 묵인하고 방조하는 것은 비겁함을 넘어선 공범 행위다. 나는 오늘 해병대의 명예에 똥칠을 한 이 부대를 이 자리에서 해체 수준의 정화 작업을 시작할 것을 선포한다. 그는 연설을 마치고 단상 아래로 내려와 헌병들에게 끌려 나와 비를 맞으며 무릎 꿇고 있는 황철두와 박만길 앞으로 다가갔다. 황철두 중사, 박만길 상사. 그가 나지막이 이름을 부르자 두 사람의 몸이 경풍을 일으킨 듯 떨렸다. 너희들이 한 짓은 단순한 가혹행위가 아니다. 해병대의 심장에 칼을 꽂은 반역행위다. 옆에 서 있던 군 검사가 앞으로 나서 보고서를 읽기 시작했다. 김민준 하사의 상세한 증언, PX에서 강제로 음식을 먹인 행위, 사적인 업무 지시, 그리고 결정적으로 고의로 장비 결함을 묵인하여 하급자를 살해하려 한 혐의까지. 모든 범죄 사실이 만천하에 공개되었다. 박만길 상사는 울며 빌기 시작했다. 사령관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황철두는 끝까지 변명하려 들었다. 오해입니다. 군 기강을 잡기 위한 훈계 차원에서. 닥쳐라.
이강혁 중장의 고함에 황철두의 말이 멎었다. 헌병대장. 예, 사령관님. 저 두 놈의 계급장을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떼어내라. 헌병대장의 명령에 건장한 헌병 2명이 다가와 황철두와 박만길의 전투복에 붙어있던 중사 상사 계급장을 거칠게 뜯어냈다. 찌그하는 소리와 함께 그들의 마지막 자존심이었던 계급장이 흙탕물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다. 그것은 그들의 군 생활이 끝났음을 알리는 사망 선고였다. 저 둘을 즉시 구속하고 군법에 따라 최고 형량으로 다스리도록. 단 한치의 관용도 베풀지 마라. 비명과 함께 끌려가는 두 사람의 모습을 연병장에 모인 모든 장병들은 공포와 경외가 뒤섞인 눈으로 지켜보았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이강혁 중장은 대대장을 포함한 부대 지휘관들을 돌아보며 선언했다. 그리고 이 모든 사태를 방치한 지휘관들 역시 그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지금부터 불사조 대대의 모든 간부를 대상으로 감찰 조사를 실시한다. 부패의 뿌리까지 전부 뽑아내겠다. 포항의 하늘에서 쏟아지는 폭우는 마치 부대의 더러운 죄악을 씻어내려는 듯 거세게 퍼부었다. 참교육의 불길은 이제 막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한 개인에 대한 복수가 아니었다. 골마 터진 조직을 살리기 위한 고통스럽지만 반드시 필요한 대수술의 시작이었다. 이강혁 사령관이 주도하는 정화 작업은 상상을 초월하는 강도로 이루어졌다. 불사조 대대는 사실상 공중분해되었다. 황철두와 박만길을 시작으로 그들의 악행에 동조하거나 방관했던 수많은 선임 부사관들과 장교들이 줄줄이 군복을 벗거나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다. 대대장과 연대장은 직위 해제되었고 사단장 역시 엄중한 경고와 함께 지휘 책임에 대한 문책을 피할 수 없었다. 사령관 직속 감찰팀은 대대의 모든 병사와 간부들을 대상으로 1:1 심층 면담을 진행했다. 처음에는 보복을 두려워하며 입을 다물던 사람들도 사령관의 확고한 의지를 확인하고는 하나둘씩 과거의 부조리들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것이다. 그동안 묻혀있던 수많은 가혹행위와 부조리들이 드러났고 해병대는 창설 이래 가장 큰 규모의 자체 개혁이라는 홍역을 알아야 했다. 이 모든 폭풍의 중심에 있었던 이하늘은 군 병원에서 조용히 몸을 추스르고 있었다.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나는 데는 시간이 필요했다. 며칠 후 전투복이 아닌 사복 차림의 아버지가 병실을 찾아왔다. 사령관이 아닌 오직 아버지 이강혁의 모습이었다. 그는 창가에 서서 바다를 보고 있는 딸의 뒷모습을 한참 동안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리고 힘겹게 입을 열었다. 미안하다 하늘아. 그것은 사령관으로서 부하를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사과이자 아비로서 딸의 고통을 미리 알아채지 못한 것에 대한 자책이었다. 이 하늘은 천천히 돌아섰다. 그녀의 얼굴은 아직 창백했지만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깊고 단단해져 있었다. 아빠 잘못이 아니에요. 이건 제가 선택한 길 위에서 마주친 시련이었을 뿐이에요. 이제 다 끝났다. 더 이상 힘들게 버티지 않아도 돼. 원한다면 명예롭게 전역시키거나 사령부 본부의 행정직으로 보직을 옮겨주마. 누구도 너를 비난하지 못할 거다. 아버지의 제안은 달콤한 유혹이었다. 이 지긋지긋한 군 생활을 끝내고 평범한 삶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 하지만 이하늘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아빠. 저는 해병대에 남을 거예요. 그녀의 단호한 대답에 이강혁의 눈이 흔들렸다. 이곳에서 도망치면 저는 평생 패배자로 살아야 해요. 저를 괴롭혔던 그 사람들이 결국 이긴 게 되잖아요. 저는 그들이 망가뜨린 이곳을 제 손으로 다시 일으켜 세우는데 힘을 보태고 싶어요. 저 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나오지 않는 진정으로 명예롭고 강한 해병대를 만드는데 제 남은 군 생활을 바치고 싶습니다.
딸의 눈에서 이강혁은 과거 자신의 젊은 시절보다 더 뜨겁고 순수한 해병의 혼을 보았다. 그녀는 시련을 통해 꺾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길 속에서 더욱 단단하게 벼려진 강철이 되어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딸을 설득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는 조용히 다가가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내가 자랑스럽다, 내 딸. 그리고 나의 자랑스러운 해병. 한편 모든 사건의 시발점이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김민준 하사는 조사를 받은 뒤 부대로 복귀했다. 그는 영웅이 되었지만 동시에 일부 보수적인 간부들 사이에서는 선임을 찌른 놈이라는 곱지 않은 시선을 받아야 했다. 그가 고뇌하고 있을 때 사령관의 호출 명령이 떨어졌다. 사단장실에서 이강혁 사령관과 독대하게 된 김민준은 잔뜩 긴장한 채 부동자세로 서 있었다. 이강혁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다가와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김민준 하사, 나는 자네에게 두 가지를 사과하고 싶네. 첫째는 자네의 동기가 끔찍한 일을 당하는 동안 우리 군이 지켜주지 못한 것이고, 둘째는 자네가 정의로운 행동을 하고도 오히려 마음고생을 하게 만든 이 썩은 문화에 대해서일세.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김민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하지만 자네의 용기 덕분에 해병대는 다시 태어날 기회를 얻었다. 자네야말로 진정한 해병의 귀감이다. 다음 날 해병대 전체의 공식적인 사령관 포상 명령이 하달되었다. 김민준 하사는 내부 고발자의 낙인 대신 부조리를 척결하고 동료의 목숨을 구한 의로운 해병으로서 사령관 표창과 함께 1계급 특별 진급의 영예를 안았다. 이것은 해병대 전체에 보내는 강력한 메시지였다. 시대가 변했음을, 이제 정의로운 목소리를 내는 자가 인정받는 조직으로 거듭날 것임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잿더미가 된 불사조 대대의 자리에는 새로운 가치와 철학으로 무장한 새로운 부대가 창설될 예정이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가장 깊은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스스로의 의지로 일어선 이하늘과 자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용기를 냈던 김민준이라는 두 명의 젊은 해병이 있었다. 어둠이 거친 포항의 바다 위로 새로운 희망의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다. 그로부터 6달의 시간이 흘렀다. 강철의 심판자가 핥히고 간 상처와 혼돈으로 가득했던 포항의 해병대 제1사단은 혹독한 겨울을 지나 새로운 봄을 맞이하고 있었다. 부대를 뒤덮었던 부패의 악취와 억압적인 공기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건강한 긴장감과 상호 존중이라는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었다. 이강혁 사령관이 시작한 개혁의 칼날은 단순히 몇몇 부패한 간부들을 쳐내는 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해병대 전체의 병영 문화를 뿌리부터 바꾸기 위한 대대적인 프로그램을 시행했다. 부조리 신고 시스템은 더욱 강화되고 익명성이 보장되었으며 간부들을 대상으로 한 인권 교육과 리더십 훈련이 의무화되었다. 해병대 정신은 더 이상 폭력과 악습을 정당화하는 구실이 아니라 가장 강한 자가 가장 겸손하고 부하를 사랑하며 스스로에게 엄격한 것이라는 본래의 의미를 되찾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변화의 가장 상징적인 중심에는 이제 하사가 아닌 중사 계급장을 어깨에 단 이하늘이 있었다. 그녀는 사건 이후 심리치료와 재활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쳤고 자신의 의지에 따라 해체된 불사조 대대의 폐허 위에 새롭게 창설된 불멸 대대의 일원으로 복귀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상처를 극복하고 일어선 생존자이자 새로운 해병대를 이끌어갈 차세대 리더의 표본이었다. 신임 부사관들 전부 내 앞에 집합. 포항의 훈련장, 이하늘 중사의 목소리는 여전히 카랑카랑했지만 그 안에는 과거의 맹목적인 악과 깡이 아닌 이성과 신뢰에 기반한 무게감이 실려 있었다. 그녀의 앞에는 갓 임관하여 부대로 전입 온 신임 하사들이 긴장된 표정으로 도열해 있었다. 그 중에는 몇몇 여군 하사들의 모습도 보였다. 과거의 그녀처럼 꿈과 열정으로 가득 찬 눈빛이었다.
지금부터 개인 화기분의 결합 훈련을 시작한다. 목표는 단순하다. 눈을 감고도 자신의 총기를 신체의 일부처럼 다룰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목표가 있다. 이하늘은 천천히 그들 앞을 걸으며 말을 이었다. 그녀의 시선은 한 명 한 명에게 머물렀다. 그것은 바로 전우애다. 훈련 중 뒤처지는 동기가 있다면 비웃고 조롱하는 대신 손을 내밀어 함께 가르쳐 주어라. 모르는 것이 있다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선임에게 질문해라. 선임은 권위로 겁박하는 자가 아니라 먼저 경험한 지식으로 이끌어주는 길잡이가 되어야 한다. 이곳 불멸대대에서는 그 어떤 형태의 인격 모독이나 부조리도 용납하지 않는다. 실력의 차이는 훈련으로 극복할 수 있지만 신뢰의 붕괴는 부대 전체를 무너뜨린다. 알겠나? 예, 알겠습니다. 신임 하사들의 우렁찬 대답이 훈련장에 울려 퍼졌다. 이하늘은 그들의 모습에서 자신의 과거를 보았다. 그리고 자신이 겪었던 끔찍한 일들을 이들은 결코 겪게 하지 않으리라 다시 한번 다짐했다. 그녀는 가장 혹독한 교관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자상한 선임이었다. 훈련 시간에는 불호령을 내리며 한계까지 몰아붙였지만 휴식 시간에는 스스럼 없이 다가가 어깨를 두드리며 고민을 들어주었다. 그녀의 리더십 아래 신임 하사들은 공포가 아닌 존경심으로 그녀를 따랐다. 훈련이 끝나고 김민준 중사가 그녀에게 다가왔다. 특별 진급으로 중사가 된 그는 이제 다른 중대의 베테랑 분대장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훌륭히 해내고 있었다. 이야, 이 중사. 아주 카리스마가 넘치는데? 신병들 아주 잡겠다. 김민준의 넉살 좋은 농담에 이하늘이 희미하게 웃었다. 잡는 게 아니라 키우는 거지. 제대로 된 해병으로. 그나저나 들었어? 황철두랑 박만길 군사재판 최종 판결 나왔다고. 직권남용, 가혹행위, 살인미수까지 더해져서 둘 다 징역 15년 이상씩 받았대. 국군교도소에서 평생 썩게 생긴 거지. 물론 불명예 전역 처리됐고. 그들의 소식을 전하는 김민준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이하늘 역시 마찬가지였다. 한때 자신의 영혼을 짓밟았던 그들의 이름은 이제 그녀의 마음속에서 어떤 파문도 일으키지 못했다. 그들은 단지 해병대의 역사에 기록된 하나의 오점이자 반면교사일 뿐이었다. 그들은 그들의 죗값을 치르는 것뿐이야. 우리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면 돼. 두 사람은 말없이 저 멀리 펼쳐진 포항의 바다를 바라보았다. 한때 죽음의 공포를 안겨주었던 그 바다는 이제 모든 것을 품어주는 어머니의 바다처럼 평온하게 반짝이고 있었다. 그들은 함께 지옥을 건넜고 그 과정에서 그 누구보다 굳건한 전우가 되어 있었다. 며칠 후 해병대 사령관의 연례부대 순시 일정에 따라 이강혁 중장이 일사단을 방문했다. 공식적인 행사였지만 그의 방문 목적 중 하나가 새롭게 변모한 불멸대대와 자신의 딸을 보기 위함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다. 이강혁 중장은 수많은 장성들을 대동하고 훈련장을 찾았다. 마침 이하늘 중사는 부사관들을 이끌고 실전적인 시가지 전투 훈련을 지휘하고 있었다. 그녀는 사령관의 등장을 의식하지 않고 오직 훈련 상황에만 집중했다. 그녀의 정확한 상황 판단과 간결한 지휘,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 몸을 사리지 않고 가장 먼저 앞장서는 모습은 모든 이들의 감탄을 자아냈다. 모든 훈련이 끝나고 이강혁 중장은 이하늘 중사 앞에 섰다. 주변의 모든 이들이 숨을 죽였다. 보고합니다. 불멸대대 중사 이하늘 외 20명은 시가지 전투 훈련을 성공적으로 종료했습니다. 이에 보고합니다. 필승. 수고했다, 이 중사. 아버지와 딸 그리고 사령관과 부하. 그 미묘한 관계 속에서 이강혁 중장은 공적인 태도를 유지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자랑스러운 부하이자 자신의 딸을 바라보는 뜨거운 자부심이 가득 담겨 있었다.
그는 다른 어떤 칭찬의 말도 덧붙이지 않았다. 그저 말없이 이하늘의 어깨를 툭툭 두드려 주었을 뿐이다. 그 짧은 접촉만으로도 두 사람은 모든 마음을 나누고 있었다. 그날 저녁 이하늘은 홀로 도구 해안의 모래사장을 걸었다. 자신을 죽음의 문턱까지 몰고 갔던 바로 그 장소였다. 여전히 파도 소리를 들으면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기도 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녀는 그 트라우마를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넘어서는 법을 배웠다. 그녀는 아버지의 후광 없이 오롯이 자신의 힘으로 인정받고 싶었던 과거의 자신을 떠올렸다. 그 신념은 여전히 변함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한 가지 사실을 더 깨달았다. 진정한 독립이란 모든 인연을 부정하고 홀로 서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뛰어넘어 자신만의 길을 만들어 나가는 것임을. 그녀는 자랑스러운 해병대 사령관의 딸이었고 동시에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자신의 길을 개척한 자랑스러운 해병대 부사관 이하늘이었다. 멀리서 저녁 점호를 알리는 나팔 소리가 들려왔다. 이하늘은 바다를 등지고 부대를 향해 돌아섰다. 그녀의 등 뒤로 포항의 수평선 위로 붉고 장엄한 노을이 지고 있었다. 그것은 한 시대의 끝을 알리는 장엄한 퇴장이자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예고하는 찬란한 여명이었다. 그녀의 발걸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자신이 있어야 할 곳, 자신이 지켜야 할 사람들, 그리고 자신이 나아가야 할 길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잿더미 속에서 스스로의 의지로 날갯짓을 시작한 불사조처럼 그녀는 진정한 해병으로 거듭나 대한민국과 해병대의 미래를 이끌어갈 준비를 마친 것이었다. 그녀의 앞에는 또 다른 시련과 도전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이제 그녀는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았다. 그녀 자신이 바로 꺼지지 않는 불꽃, 불멸의 해병이었으므로.